그 정보를 승객이라고 했을 때 플랫폼은 말 그대로 기차역인 거죠. 그리고 미디어는 기차인 거예요, 기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미디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시스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 공중파 또는 케이블 TV 방송국이 전부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매스미디어가 아닌 거고 플랫폼 미디어도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미디어에서 뉴스라던가 어떤 담론이라던가 오락, 예능 드라마 이런 역할들을 다 담당했었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플랫폼 미디어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셜 미디어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안에는 포털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OTT라는 장르가, 오버 더 탑이라는 장르가 생겼는데 이게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장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과거에 어떤 플랫폼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예능 드라마의 역할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 플랫폼 미디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닐 스티븐슨 소설에 나오는 스노콜래시라는 소설에 나오는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 메타버스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태광 선생님께 좀 더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여러 소셜 미디어가 많이 생기면서 미디어 민주화가 된 거죠. 이 미디어 민주화가 된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방송 장비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방송 장비가 굉장히 싸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독점적인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초등학생도 내 일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게 된 거죠. 독점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미디어 민주화의 어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문가 의견 청취 통로가 신문과 방송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전문가 각자가 각자의 채널로 자기의 뭐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졌죠. 달라져서 미디어가 완전히 민주화된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미디어, 기존의 플랫폼 미디어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뭐냐면 속보니 특종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찍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SNS에 올리면 다 퍼지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그거 보고 가서 속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스워진 거죠. 그걸 취재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미디어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제대로 된 플랫폼 미디어들이 가고 있는, 뭐 제대로 되지 않은데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분석하고 심화하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본을 들이는 콘텐츠들이 이제 기존 미디어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던가 아주 거대 예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미디어의 어떤 문법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디어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큰 척도는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의 흐름이에요. 광고 시장이 100%를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플랫폼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뉴미디어로 완전 전환이 됐어요. 이게 2020년도 자료예요. 그 이후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은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조죠. 약 12조의 약 50% 정도가 뉴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로 다 흘러간 거죠. 이게 절반이 간 거예요. 신뢰도 자체도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저기 79.2% 두 번째 굵은 게 이제 인터넷에서 본다라는 건데 그 위가 뭐냐면 TV예요. 이게 복수로 답변을 한 건데 저 얘기는 그냥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뉴스 어디서 보세요 하면은 뭐 TV에서도 보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로 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두 개가 답한 거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죠. 신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도도. 미디어 민주화가 돼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제라던가
이렇게 걸름망 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컨텐츠가 있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리게 됐고 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작을 해서 다시 또 후반 작업을 해서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담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뭔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면 그걸 가지고 바로 논평을 하는 거를 콘텐츠를 바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 소통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데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되게 극단적인 의견들이 범람을 하죠. 그럼 부정적인 거에 이제 극단적인 의견이 범람하는 거고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막 증폭시킨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의견이 다양해지면 더 다양한 의견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그다음에 더 다양한 담론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건강해지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인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태광 선생님께서는 이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민주화되는 것이 오히려 중심되는 사상 몇 개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된다라고 이제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태광 선생님께서는 중심 사상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상식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론의 산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많은 이렇게 그런 그 이야기가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때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반공주의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색깔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이제 시장 자유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담론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시장 자유주의라는 어떤 담론이 이 색깔론 같은 이런 반공주의를 척결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상식이 됐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온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면 그럼 분명히 미디어는 많아지고, 그죠? 시장 자유주의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대로 됐잖아요, 형식적으로 본다면. 근데 왜 의견들은 이렇게 더 통일돼 가지고 몇몇 의견들만 이렇게 난무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죠? 그런 일이 되어버렸을까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미디어 이론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만의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미 미디어 학에서 뉴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서양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그 결론적인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미디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미디어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예능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사 보도랑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뉴미디어가 등장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뉴미디어에서 시사 자체가 한국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달라진 측면은 시사가 오락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획획한 공을 세운 사람은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가 그 뭐죠? 그 딴지일보 결정적이죠. 근데 딴지일보를 언론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저는 그게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딴지일보를 누구도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딴지일보가 언론이 됐어요. 그러면서 딴지일보 같은 신문이 막 나오게 된 거죠, 온라인에. 그러다가 팟캐스트가 나오고 그다음 유튜브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유튜브가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언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언론이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엔터테인먼트만이 계속 콘텐츠가 비슷한 스타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시장 자유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그런 상품의 다양성은 절대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죠? 몇몇 상품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지금 미디어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통일, 결국은 몇 개의 의견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의견만이 있고 그 정상적인 어떤 승인된 의견 속으로 나의 의견을 집어넣기 위한 인정투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닉에 속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심층 보도라든가, 그죠? 또는 기자들의 어떤 글솜씨라든가, 또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언론이라 생각해 왔는데, 한국은 이제 불행하게도 이게 산업화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쉽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나나 아시죠? 바나나. 바나나가 지구상에 바나나가 엄청난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대요. 원래 야생 바나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이 바나나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바나나를 종류별로 막 다양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이렇게 다양하게 충족시켜주는 대신에 제일 재배하기 쉽고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당도가 높은 것으로 교배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구상에 이제 한 종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멸종해 버릴 수 있는 위기에 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자본이라는, 거대한 자본이라는 것이 투입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자본의 논리로, 돈을 버는 논리로 갔을 때는 이제 중심 사상으로 통합된다. 바나나 같이 이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미디어들이 다양해지면서 양극단의 중심 사상으로 통합이 되면서 어떤 가짜 뉴스들이 막 양산되고 있는데, 그 어떤 관에서 해야 할 영역의 솔루션으로 규제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류의 규제들이 이런 뉴스들을 좀 없애거나 또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부에다 계속 이제 청원을 해서 규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했던 민에서 이제 활동하는 우리 시민단체나 이제 시민운동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운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규제할 수 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규제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가짜뉴스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법적 규제가 아니면 절대 시장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자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자정 능력이 없어요. 시장은 무조건 익스트림하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다 빨아먹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을 강제로 끊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자발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죄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거, 뭐 저 사람 자유니까 뭐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유지상주의 견해도 있지만, 저는 그런 입장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규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면 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뭐 세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가 이런 난립하고 있는 미디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유튜브의 많은 플랫폼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그대 미디어 회사들의 자회사에 의해서 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 미디어 시장을 잘 관리하는 법을 만들면 뉴미디어 시장들도 얼마나 관리가 된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해서 미디어랑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유이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이런 건 저는 다 핑계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관리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죠. 다만 거기에는 인력과 재정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많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 투표라든가 뭐 저기 청원이라든가, 그죠? 국회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거고, 공식적으로. 시민운동은 아까 전에 이제 불교 말씀하셨는데,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운동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미디어라는 건 우리의 사유체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상식이라고 받아들여져 왔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하는, 결국은 이제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그런 시민교육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걸 통한 즐거움들, 이 두 가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규제와, 이 규제도 포괄적 규제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민운동,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심하는 어떤 그런 사유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짜 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볍고 재밌는 얘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뭐 어떻게 말해도 되니까 가볍고 재밌죠. 그 향후 플랫폼 미디어의 미래가 이제 메타버스가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고, 메타버스가 된다면 뭐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미디어를 바라보는 핵심은 기술의 발전인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되느냐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요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기계가 발전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기계가 먼저 나와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죠. 편집을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와요. 가능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알아서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네가 새로운 걸 만들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먼저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의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들도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인간은 지금까지 꿈꿔왔던 거 다 했거든요. 달에 가는 거 다 했고요. 화성도 지금 조만간 갈 것 같고. 그 메타버스는 뭐냐 그러면?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인터넷의 플랫폼을 통합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속성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편리성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또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는 편리성이죠. 물론 이제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걸 경고하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반기술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3세계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금 가뭄이 심한 곳에 기술을 이용해서 강수를 내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또는 그 바닷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들어서 마시고 한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양가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많이 보급될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메타버스가 통합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때그때 봐야 되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우리 자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면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제2의 시장을 만들자.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시를 만들면, 지금 뉴욕시는 다 지금 비싸져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뉴욕시를 가상현실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씩 팔면 우리가 사지 않겠어요? 타임스퀘어를 내가 소유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소유하게 되면 그게 뭘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이미지 같은 걸 심고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료도 받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를 꿈꿨던 그 프로그램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거기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게 정말 재밌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마치 지금 트위터나 이렇게 다른 소셜 미디어 하듯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일상을 잊어버릴 정도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데 조만간 이제 이게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죠. 그냥 나의 또 다른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당연히 이건 저는 이제 통합될 거라고 봅니다. 점점 통합되어 갈 거. 그래서 아까 김유식 PD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건은 제2의 인터넷이에요. 이게 제2의 관건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편 랭귀지, 보편 언어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이제 과제인 거죠. 지금 가장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페이스북이에요. 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자본주의인데, 그러면 메타버스가 되면 궁극적으로 뭐가 남느냐? 이 정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암울한 그런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소설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역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보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남는 과제다라고 보는 거.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두 번째 우리 이야기했던 걸로 결국 돌아갑니다. 규제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아니고 기술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죠?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이 이 기술을 좋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미국은 이게 이른바 말씀드렸던 거대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다 지금 메타버스를 해놨어요. 들어가면은 다 그 과장님, 부장님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정부청사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캐릭터가 한 개씩 있어요. 지금 아바타가. 사실 자본의 투여 규모라든가 이걸 일률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국가거든요, 사실. 국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컴퍼니는 없어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국가가 개발한다? 지금 흥미로운 건 중국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제가 볼 때 한 5년 내로 중국은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메타버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죠. 거기다 크립토 커런시까지 하게 되면 암호화폐까지 하게 되면 중국의 다른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물 경제와 다른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미디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현실에 지금 있는 미디어가 메타버스로 옮겨가면은 현실에 있는 모순을 그대로 재현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온다고 해가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메타버스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메타버스는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메타버스가 해결책이 된다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고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지금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미디어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고 메타버스가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에 편리성은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편리성을 주지 않으면 결국 폐기돼요. 메타버스도 만약에 그런 편리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면 폐기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뭐 앞으로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로 다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신 것들을 조금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물리적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 도서관에 가야지 볼 수 있었던 자료를 인터넷에서 국회 도서관에 회원 가입하고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국회 도서관으로 그냥 아바타가 가서 거기에 있는 사서한테 그냥 말을 하면 돼요. 나 이런 자료를 원해요.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 거리가 엄청나게 이제 단축되는 거죠. 편리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미디어가 더 다양한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예술작품의 조건이 아우라였지만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미디어 시대, 기술 복제 시대입니다. 이 베냐민의 그거에 따르면, 정의에 따르면 기술 복제 시대, 그게 저는 미디어 시대라고 봐요. 지금 미디어가 기술 복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다 기술 복제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진 찍고 다 기술 복제입니다. 이 기술 복제의 시대가 되면 예술 작품의 조건이 아우라가 더 이상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매스라고 합니다. 대중. 그리고 그 대중이기 때문에 그 대중의 정치가 예술의 조건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베냐민이 말한 정치는 국회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의제 정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이렇게 그런 대의민주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정치라는 것은 매스 정치입니다. 매스 폴리틱.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정치적인 어떤 불만이 있으면 광화문에 모이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광화문에 쉽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정지되면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광화문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 애가 예전에 아랍의 봄이잖아요. 아랍의 봄이 트위터하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 일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독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트위터를 정지시키니까 다 쏟아져 나왔잖아, 바깥으로. 그죠? 이게 이제 해결 같은 사람이 말하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주인이 처음에 노예를 지배하지만 나중에 노예 없으면 주인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편리성에 다 중독돼가지고 노예가 다 제공해주는 것을 다 제공받고 살다 보니까 편리함에
이렇게 인이 박혀가지고 노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노예 없이는 물 한 잔도 이제 못 마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그게 이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인데, 베냐민은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정치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그 매스라고 하는 그 대중,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대중.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신분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안에는 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달고. 근데 저도 여기 떠들고 있으면 이름으로 달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런 또 시위 현장에 나가면 내가 뭐가 되죠? 대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매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스는 항상 우리 속에 있지만, 여러분 집단화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집단화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던 행동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중의 정치가 예술작품을 규정한다. 이때 예술작품은 베냐민은 무슨 아주 신비롭게 쓴 게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냥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누가 결정하느냐? 매스 폴리틱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뭐가 되느냐? 에디팅 기술이라고 본다는 거죠. 에디팅 기술. 이건 테크니컬한 측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콘텐츠의 심도. 이게 이제 분석력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퀄리티, 제가 말씀 테크닉한 부분까지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술은 그것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테크닉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오겠죠. 사실은 제일 재밌는 주제가 남았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태광 선생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면, 니네가 기술이 발전하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오히려 통합돼 버리고 그 강력한 의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 마찬가지로 지금 미디어가 민주화되면서 개인이 미디어화 됐을 때 기존에는 자본이 미디어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있었죠. 왜냐하면 몇 개만 장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줄을 대고 끊는다라고 위협하면은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여기에서도 이태광 선생님께서는 너 미디어가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되면 그런 어떤 자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는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셔서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는 자본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본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본은 여러분, 자본은 생산 수단이에요, 여러분. 투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게 자본입니다. 여러분, 내 돈 여기에 10,000원짜리 들었다고 그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의 규모가 엄청 커야 돼요. 이 돈은 그냥 개인의 차원을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온 게 뭐죠? 유한회사라고 하는 이제 주식회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자본은 노동생산성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그래서 파이낸스로 간다는 거죠. 금융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금융과 관련된 겁니다. 이 금융이라는 것이 자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자본이 투입이 된다. 자본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통제권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미디어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왜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디어의 그러한 의견들은 통합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알고리즘적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왜냐하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로가 아니면 1이에요. 이 둘로 수렴되지, 이 숫자 둘로 수렴되지 않으면 다 노이즈로 처리됩니다. 이거는 없는 걸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의 속성이에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은 이겁니다. 근데 이 노이즈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노이즈로 처리하는 방식이 기술적인 어떤 그런 언어라고 한다면 자본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노이즈,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이 편집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자본의 특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성공한 컨텐츠만 계속 재생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 단일성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자본이. 왜냐하면 이윤을 뽑아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본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 상징 자본을 뭘로 만드냐면 브랜드로 만듭니다, 여러분. 브랜드로 만들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은 계속 애플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브랜드 충성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플을 써보면은 애플은 뭘 만들어줍니까? 나에게? 주체성을 주거든요.
주체성을 부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다른 대한 세계로 가는 길도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본주의는 이대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른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탈성장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 이제는 뭐 기후 변화가 이 에코 카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에코 그 기본적으로 이 에코 디터미네이션 궁극적으로 이 환경 변화가 이걸 규제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한계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고민하는 자리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짱꽝이라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상력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용기가 없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합의 구조나 어떤 민주주의적 제도가 안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와도 말짱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평상시에 해놔야 되고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왔을 때 점점 이제 뭔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대한 어떤 준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에서 결론은 이제 자본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고 여쭈었는데 자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디어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영역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각자 생각을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미디어를 소비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은 오늘 이 자리가 좀 어떤 작은 씨앗들을 뿌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